지난 1월 3일 벌어졌던 미군의 마두로 체포작전. 미국은 새벽 2시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격 공습을 개시했고, 델타포스는 목표 건물에 진입한 지 47초 만에 마두로 부부를 생포했습니다. 마두로를 경호하던 쿠바 정보국 소속 경호원 32명을 포함 베네수엘라 측의 인명피해는 100명이 넘었지만 미군의 피해는 겨우 부상 7명이었으며 그것도 5명은 응급처치만으로 부대 복귀가 가능한 찰과상 수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이촌조국의 위엄을 자랑하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다시금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20세기 이후 전쟁에서 미군의 전쟁별 교환비입니다. 현대에 상대한 미국의 적 중 그나마 미군의 대등한 인명 손실을 강요하며 전투를 치를 수 있었던 군대는 2차 대전의 독일군 뿐이었습니다. 아마 미국이 상대했던 적 중 가장 사악하면서도 막강했던 세력은 나치 독일일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초창기에 나치와 히틀러는 미국을 롤모델로 하고 열렬히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1859년) 찰스 다윈은 종의 귀환을 발표해 생존 경쟁을 통한 자연 선택이 생물의 진화를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계층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영국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과 전문적 능력을 통해 새로운 사회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던 이들은 하층민, 극빈층들은 사회에 짐만 지우는 만큼 자연 선택, 적자 생존에 의해 도태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에볼루션, 즉 진화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영국의 사회학자인 허버트 스펜서였습니다. 그는 진화의 경쟁이 인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게으른 자들이 도태되는 것은 자연의 순리라고 주장했고, 때문에 약자를 돕는 복지 정책은 적자 생존이라는 자연 법칙에 어긋나며 허약한 형질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갈톤이 우생학이라는 것을 창시하게 됩니다. 갈톤은 우생학을 향상된 양육을 통해 인간의 유전체를 개선하는 학문으로 정의했는데요. 그는 신중한 몇 세대의 결혼을 통해 천재를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든가 가난한 자의 자녀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당시 사회에서는 큰 환영을 받았는지 1904년 영국에서 국립우생학연구소가 설립됩니다. 독일에서도 우생학 열풍이 붑니다. 독일에서는 인종위생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1905년 우생학 학회가 창설되게 됩니다. 우생학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전화기의 발명자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자동차왕 헨리 포드, 하버드대학 총장 찰스 엘리엇 등 당대 상당수의 미국 저명 인사들이 우생학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유럽 우생학자들의 관심사가 가난한 하층민과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소멸하는 것이었다면 미국 우생학은 인종주의와 결합했다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우생학 운동을 주도한 찰스 데번포드는 동유럽과 남유럽인들은 북유럽인들보다 열등하다고 주장하며 폴란드인은 배타적이고 이탈리아인은 범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우생학자들은 열등한 인종의 이민이 앵글로색슨의 미국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죠. 이들은 동유럽, 유태인, 흑인, 아시아 이민자들이 열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민자들의 낮은 IQ를 공개했는데요. 실제 이들의 점수가 낮았던 것은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들에게 영어로 IQ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생학자들의 광기 어린 주장이 받아들여져 1924년 동유럽계나 유태인, 아시아, 아프리카계의 이민을 제한하는 존슨 이민법이 통과되게 됩니다. 기존에 미국에 살고 있던 흑인들 역시 학교 등의 분리 이용, 인종 간 결혼 금지 등 법제화된 인종차별 정책에 시달려야 했죠.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동경하고 열심히 연구했던 집단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 미국과 전쟁까지 치른 나치 독일입니다. 제3제국의 법무부는 미국이 소외된 집단을 어떻게 관리해 통치 집단인 백인의 우위를 지켜냈는지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특히 나치는 미국의 우생학자인 로스롭 스타다드와 메디슨 그랜트의 호전적인 인종이론에 매료되었습니다.
나치는 훗날 유태인은 물론 슬라브인까지 운터멘슈, 즉 열등인류라 부르며 절멸시키려 했고, 때문에 독일과 소련이 벌인 독소전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이자 가장 참혹한 절멸전으로 비화됐는데요. 이 열등인류라는 단어는 실은 로스롭스타다드의 용어를 그대로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1922년 로스롭스타다드는 열등인류의 위협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그 영어 제목 중 언더맨은 그대로 독일어 운터멘션으로 번역되었고, 이후 열등인류라는 뜻의 운터멘션은 나치가 상투적으로 써먹는 단어이자 나치즘을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실제 로스롭스타다드는 1939년 12월 아돌프 히틀러를 접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그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게르만 혈통에서 최악의 변종을 솎아내고 있다고 나치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메디슨 그랜트는 뉴욕 출신의 우생학자로 시어도 루스벨트나 허버트 후버 같은 미국 대통령들과 같은 모임에 참석하던 미국의 최상류층이었습니다. 1916년 그가 출간한 위대한 인종의 소멸은 못마땅한 계층이나 인종을 정화해버리자는 극렬 선언문으로 그는 허약하거나 부적합한 자들을 제거하는 엄격한 제도를 통해 열등한 혈통을 번식할 수 없도록 하거나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매료된 히틀러는 위대한 인종의 소멸을 총통도서관에서도 가장 특별한 자리에 비치하고, 그랜트에게는 이 책은 내게 바이블입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까지 직접 썼습니다. 나치는 흑인, 인디언을 상대하는 미국인들의 과단성과 폭력성을 숭배하고 벤치마킹했습니다. 히틀러는 미국이 수백만의 레드스킨, 즉 아메리카 원주민을 사살해 그 숫자를 수십만으로 줄였다며 미국 건국 이후 서부개척 시대까지 광범위하게 자행된 원주민 인종청소에 대해서도 경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1934년부터 나치는 유태인을 법적으로 독일 사회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비밀 연구와 토론을 실시합니다. 그들은 모범이 될 만한 규약을 찾는 과정에서 호주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른 백인 통치 국가들의 모델도 검토했지만, 나치가 찾고 싶어하던 이종족 결혼법에 대한 모델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인종법을 도표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허버트 키어라는 인물은 당시 미국의 엄격한 인종분리 제도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열차, 전차, 버스, 전기선, 심지어 교도소에서도 유색인종과 백인이 따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법으로 요구한다. 아칸소에서는 납세 명단도 따로 작성한다. 미국의 인종 관련 법안 규모가 그토록 광범위하다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다. 인종법 관련 비밀 모임에 참여한 나치 법률가 하인리 크리거는 아칸소 대학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는 미국에는 다른 인종과 결혼하면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는 지역이 많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미국에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흑인의 특징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유색인종으로 규정하는 사법적 관행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나치는 그들이 혐오하는 대상인 유태인이 미국에서 유색인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점은 의아하고 유관스럽게 생각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미국의 인종차별 법안은 모두 그들의 요구에 딱 부합했습니다. 2008년 전 세계에 개봉됐던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작정명 발키리, 1944년 벌어졌던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을 소재로 하는 것인데요. 이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독일 장성들이 처형당했고, 북아프리카에서 연합군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사막의 여우 에르빈 롬멜 장군은 자결을 강요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관으로 대표적인 나치 법률가이자 피해 판사라고 불린 롤란트 프라이슬러는 1934년의 인종법 모임에서 미국의 법률 체계야말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적합하다라고 칭송하기도 했죠. 이런 과정을 통해 나치가 만든 것이 바로 1935년 9월 제정된 뉘른베르크 인종법이었습니다. 이 법의 1조 1항은 독일인과 유대인의 결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설사 해외에서 결혼했더라도 무효라고 선언했고, 독일인과 유대인의 혼외관계, 즉 성적 결합까지 원천 봉쇄했습니다. 3대조 이내에 유대인 혈통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유대인으로 규정한 이 법을 어길 경우 강제노동형 등에 처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얼마 후 벌어지는 유대인에 대한 대량 박해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사실 독일의 경우 1차 대전 패전 이후 우생학이 사회의 전면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독일의 우생학자들은 보건정책 운동을 빙자해 아리안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치가 정권을 잡기 전인 1932년 프로이센 주 정부는 우생학에 입각해 이른바 부적격자를 자발적으로 불임시키는 수술을 법제화시키기도 합니다. 나치의 집권 이후에 이 법은 강제 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치에 의한 희생자는 비단 유대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34년에서 1945년까지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40만 명 이상의 소위 부적격자들 역시 제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자행된 것이 유태인에 대한 집단 수용과 대량 학살, 그리고 독소전 등 동부전선에서의 수많은 잔혹행위였습니다. 제국주의, 과학만능주의가 팽배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광기가 그대로 투영되었던 사이비과학 우생학, 오늘날 미국의 이민자 단속을 바라보면 불편한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국의 이민자 단속기관 ICE, Immigration and Custom Enforcement의 약자인데요. 문제는 단속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과잉 진압과 직담적 낙인입니다. 평범한 미국 시민권자까지 사살해버리는 이들의 단속은 단순한 행정집행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는 특정 집단을 위험 요소로 전제하고 통제 대상으로 바라볼 때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우생학의 핵심은 개인적 권리를 사회 전체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역사는 경고합니다. 우생학은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고방식이 형태만 바꾸어 되살아난다면 우리는 아직 그 시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단속이 아니라 헌법적 절제와 인간 존엄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역사는 이미 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KBC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